안녕하세요. 자, 격변과 혼란의 시기, 투자와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랜만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무관심하면 노후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 이 세상이 진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지난 30년은 약간 평화의 시대였다고 보면 지금 앞으로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2020년 이후부터 전 세계가 약간 혼란의 시대가 다시, 냉전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 주식 시장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떤 흐름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르, 산업 장르입니다. 산업, 업종을 선택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경제 대국들과 주식시장이 혼탁한 이유는 뭘까? 두 번째, 부의 리셋 과정을 이해해야 하죠. 부동산 시장 붕괴와 주식시장의 침체. 세 번째, 부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 40년, 50년 동안 주식시장이 25% 이상 폭락한 게 무려 400번이라고 해요. 400번. 마이너스 25% 이상 폭락한 게 400번이 넘는다고 하면 400회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40번 이상 마이너스 40%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럼 10% 정도는 마이너스 40% 이상 폭락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폭락을 했죠. 그리고 평균 55% 이상 폭락한 것도 무려 7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7번, 50년 동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를 봤을 때, 한국 증시까지 넣긴 좀 곤란하지만 주도주라고 하죠. 전 세계적인 주도 섹터들,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은, 그 시대를 주도하는 섹터들은 항상 평균 이상이지만 항상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항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만 여기 오르는 과정에서 특정한 구간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무너진 것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게 7번이나 있었습니다. 대폭락 7번. 7번 있었어요. 대폭락이 7번, 55% 이상 떨어진 거.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산 주식이 무조건 오를 거다.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이 1년 안에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년 안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매수를 했어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장기 투자 나 3년 동안 할래, 7년 동안 할래가 아니라 7년이든 10년이든 딱 생각을 하시고, 이 주가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내가 팔고 가는 이런 곳에서 팔겠다라고 이미 못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자리가 3년이야. 3년 뒤에 돈이 필요하다고 3년 동안 딱 갖고 있겠다고 하면 이전에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까지 내려왔을 때 팔면 이건 뭐 하는 행동이죠? 이런 어떤 무계획적인 투자를 이제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자들은 항상 이 대폭락이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폭락했을 때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다 넣었다. 그래서 다시 폭등할 때 훨씬 큰 부를 이뤘다. 이게 뭐예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가 괜히 부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이 크게 물려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위치가 3,4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2,400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러면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빠졌으면 앞으로 더 빠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앞으로 3,400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 10년 안에 10년이든 10년이 걸려도 3,400을 넘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주가 중에 괜찮은 5대 섹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 5대 섹터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5대 섹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업종들은 다시 이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10년 안에. 10년이든 이게 짧게 걸리면 3년이 걸릴 수 있고 5년이 걸릴 수 있고 7년이 걸릴 수 있겠지. 장기적으로는 10년 안에는 무조건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 과거 50년 지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표를 봤을 때는 지표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안 올라간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 이상한 종목들 이런 거 빼고 5대 섹터를 합치면 사실은 더 올라가 있는 거고요. 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의 리셋 단계가 진행 중인 지금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복이 심한 장세에는 파동 매매만 한다. 파동 매매만 하는데 저는 단기, 중단기 투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단기 수익률로는 5%에서 20%짜리, 그 다음에 좀 잘 가는 놈은 60%나 70%까지. 그냥 60%가 딱 넘어가면 바로 스탑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분할 매수할 처음부터 올인하지도 않고 저는 1차분 사면 무조건 이 종목이 마이너스 25%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분할 매수합니다. 몇 번? 기본적으로 3분할 한다거나 5분할 하고 이 25% 이상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현금을 30%나 40% 정도 두고 매수를 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아마 여러분 이걸 생활화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가 꽤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FM대로 그냥 뭐랄까 기계식으로 해요. 1차분 사고 좀 놔뒀다가 신호 설정 해놨다가 마이너스가 간 종목, 그 기준이 간 종목만 추가 매수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현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획된 매수만 합니다. 매도도 계획되게 하고 요런 거를 지켜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미 다른 영상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에서 20% 내에 5%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뭐 4%, 3% 때부터 매도를 조금씩 하고 그 뒤에는 좀 놔뒀다가 이렇게 되면 매도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단기 투자를 들어간 거는 그냥 3% 정도 수익 나면 뭐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뭐 70%까지 다 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 20%까지 둔다거나 그 20% 달성되면 그냥 또 다 팔아버리고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기나 중장기를 위해서 새로 산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더 사야 되니까 뭐 조금 올라간다고 팔지도 않고 좀 내려간다고 바로 매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0월 제 기준에는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자 그 다음에 요까지 생각하고 사고 있었는데 집중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1일자에 제가 사던 종목이 6, 7%씩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샀습니다. 여기서는 신규 매수됐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챔 하고 타이어 2차전지 테마나 뉴딜, K 뉴딜 뭐 이런 종목들 샀어요. 이 4개 다 수익이 났는데 에코프로 BM은 저는 이제 좀 팔고 좀 떨어진 거를 더 많이 사 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를 내가 목표 기간을 정하시면 안 돼요. 장기 투자는 목표 기간을 두지 마시고 어떤 형태로 하냐면 이제 이
차트 흐름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일봉이다, 주봉이다, 뭐 월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씩 이 밑으로 더 떨어지죠. 이 대폭락이 나오면. 그러면 내가 매도 구간하고 매수 구간을 이렇게 아래 위로 선을 3개씩 끄세요. 위로도 꺾고 1차 구간이 다음에 여기서 1차 한번 팔고 여기서 팔고 이거 이렇게 여러 번 나눠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 무너지면 다 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단기 투자는 그다음 매수 구간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고 장기 투자는 앞으로 나는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 시장 침투율 있죠. 시장 성숙기와 시장 침투율을 계산해 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무너져도 이게 끝이냐. 앞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 2차전지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서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내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계속 저조해지니까 불안해지거나 겁이 난다? 아니면 이미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을 7만원, 6만원, 4만원에 산 계좌가 있다. 그걸 지난번 69만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팔걸 이런 고민 하시면 나중에 90만원, 120만원 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게 시장 침투율하고 시장 성숙기 같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지금 현재 11%거든요. 11%라고. 11%인 종목을 지금은 바로 팔 필요가 있나? 삼성전자가 4만원까지 올랐다가 17,000원인가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팔아야 되나요? 이게, 그 다음에 9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나? 지금 환산하면 이거 지금 320만원, 350만원 정도인데, 320만원인가? 이 정도인데, 그럼 그때 팔았어야 되나요? 아니죠. 이 90만원까지 갔을 때 내가 팔걸, 그걸 50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 60만원 됐다가 70만원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또 50만원 뗄 때 보통 보면 일반 개미나 주린 다 팔거든요. 근데 이까지 따라 붙는 사람은 복리로 계산해서 보면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냐, 이거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있다 보면 이 복리가, 여기서 산 사람은 이 복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런 개념을 복리의 개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입니다. 그리고 폭등했을 때 파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기간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생각하세요. 목표 주가에 대해서 시장 침투율이랑 시장 성숙기를 계산해 대충 산수로 해보면 지난번 69만 때렸잖아요. 그러면 그 선반영 됐으니까 그럼 내려갔다가 또 얼마나 정도 올라갈까? 그러면 그 시장 수주 잔고량을 9년, 10년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요. 수주 잔고량은 이미 기사에 많이 나와 있죠. 레포트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포스피처엠이 한 90만원에서 120만까지 이게 있다라는 건 대충 아실 거예요. 적게 잡아도 70만원 정도고, 그때 내가 90만원 가면 나 팔아야지, 120만원 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90만원 돌파해가지고 저 12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11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90만원이 무너지면 난 무조건 팔아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미래 경제 사회의 대변혁. 예, 올라타고 그 시대와 함께 크게 성장하고 살아남을 기업만 선택해라. 앞부분에 이제 타이틀이 이 3번입니다. 그쵸? 이 앞부분의 타이틀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10년 동안 앞으로 어느 섹터에 집중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강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면 주린이 개미라면 단일 종목 집중 투자보다는 보통 보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에 일부가 집착적으로 집중 투자하라고 해요. 이 집중 투자하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 자기가 집중 투자해서 성공했고 실패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집중 투자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실패를 많이 한 건 아니고 쪽박 잘 본 적도 없지만 저는 여러 사람, 초고수들이나 책 같은 거나 뭐 영상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봐요. 지금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제가 글 쓴 것만 해도 지금 13,0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 연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집중 투자는 일종의 운빨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성공한 게 보통 보면 쪽박을 차보고 이것저것 해서 발생한 사람들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운에 따라서 집중 투자해서 엄청 대박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보통 진짜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집중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10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왜 집중 투자 하지 마라고 하냐. 오히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집중 투자는 그 회사가 예를 들어 에코프로 집중 투자한 사람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도 저 OCI처럼 저런 꼬라지 날 수 있습니다. OCI, 과거에 OCI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집중 투자하면 그게 맞나요? 그럴 가능성이 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확률이 90%가 더 됩니다. 10%의 확률에다가 집중 투자하면 운이 맞아 떨어지면 내가 큰 돈을 벌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10번 중에 9번은 쪽박찰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쪽박찰, 한 번이라도 쪽박찰 그 어떤 악습관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보다는 업종 ETF에 선택하는, 이것도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 공장 전소가 된다거나 그 기업이 배임 횡령으로 공정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좋은 회사들 때 그렇게 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일본의 도시바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우리 삼성전자 처음 지을 때 1997년도인가 그때 1조를 빌려준 회사예요. 돈이 남아 돌아서. 그랬던 회사가 2018년도인가 공중분해됐죠. 그 다국적 기업들한테 팔렸어요. SK 하이닉스하고 뭐 이런 회사들한테 팔렸습니다. 다양한 미래지향적 세트에 분산 투자해라. 과락 방어형 정식 투자를 병행해라. 이건 과락 방어형 정식 투자는 매수 방식이고 분산 투자도 매수 방식이면서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이렇게 병행하는 게 FA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겁니다. 의미하는 바는 시장 침투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앞으로 그럼 이게 지금 현재예요. 여기가 2020년, 2022년 기준이고 2032년 앞으로 10년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현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할 그 시장이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확대되는 건데 확장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확장되는 걸로 봐서 로봇 산업, 2차 전지 산업, IoT, AI 칩 반도체, 가정용 연료전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5개를 뽑았어요. 5개 뽑았는데 여기서 없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웹 기반, 양자 컴퓨팅은 제외했어요. 양자 컴퓨팅은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실로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뺐고요. 양자 컴퓨팅이 만약 현실화가 되면 지금 챗 GPT처럼 현실화가 된다. 과거에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웹 기반 이런 게 그게 뭐냐면 챗 GPT도 여기 없죠. 근데 챗 GPT랑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게 AI 칩 반도체예요. AI 칩은 일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팹리스 같은 거나 좀 그런 거는 관계가 되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칩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관련사고 이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종목을 몇 개 이야기해 줬는데 자, 엔비디아는 이 세 개 종목 차트를 딱 보시면 주봉월봉을 보시면 지금 사기가 굉장히 곤란한 차트예요. 이미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50%, 100%, 300%씩 폭등해버렸습니다. 그게 무너져서 어떤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지금
주봉 월봉상 사기가 힘들고, 만약에 대폭락장이 나온다면 그런 종목들을, 특히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때 제가 한번 딱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600% 정도 올라왔더라고, 엔비디아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걔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챗 GPT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AI 반도체 칩 회사들이 지금 GPU 종목들, GPU입니다. AI 칩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건 GPU예요. CPU, 인텔 같은 이런 회사가 아니고. 자, 로봇 산업이 지금 로봇 산업은 로봇 산업이 그럼 2차 전지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로봇 산업의 상장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2차 전지는 얘 로봇 산업도 규모가 이만하고 2차 전지 산업이 이만하다고 하면 얘가 더 큰데, 얘는 영유하고는 상장사가 요만큼 밖에 없어요. 얘는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소성 때문에 누가 더 가겠는지는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얘죠.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산업 분석은 산업 규모나 산업 이런 걸 봤을 때 로봇 산업이 훨씬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쵸? 가정용 로봇도 있고 병원용 로봇도 있고 뭐 산업용 로봇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큰 산업이긴 한데, 그쵸? 큰 산업인데 기업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리고 기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상장사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상장사들하고 비상장사들하고 놀아먹는 그 실적 지표가 값이 그닥 희소성이 없다. 2차 전지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따져봤자 로봇 산업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로봇 산업은 나온 지가 벌써 30년 됐고, 인공지능하고 합체해가지고 나오는 신규적인 이런 게 좀 있는 반면에 2차 전지 산업은 그게 한정돼 있어요. 기업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로봇 산업들은 하도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로봇 산업의 관절 부분 있죠. 관절이나 자동차의 바퀴, 전기차는 전부 다 바퀴에 모터가 들어가고 속도 감속 같은 걸 해야 되죠. 이 관절도 감속을 해야 돼. 감속. 그렇죠? 감속 장치, 감속 제어기를 만드는 로봇 회사들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로봇 산업에 또 들어가는 게 인공지능 AI 칩이죠. AI 칩이라고. 그럼 AI 칩은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다 엄청나게 큰 산업이죠. 그 다음에 IoT에도 이 감속기가 들어가요. 사물용이든 스마트 팩토리용이든 그 감속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감속기 회사들 중에 SPG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가정용 연료전지. 가정용 연료전지는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거의 뭐 시장이 이제 출발한 거예요. 가정용 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그 공장용 연료전지라고 또 따로 있는데, 이게 수소 연료전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수소 연료전지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시작을 했고, 유럽에서도 EU에서 법안이 마련돼 가지고 앞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마다 수소 연료전지로 이제 하는 이런 시스템을 10년 안에 구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라,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은 아직까지 좀 그 수소 추출 스택이 아직 엄청나게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성도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디게 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확장 능력은 이게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가정용 연료전지는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기존의 공장 에서 추출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석유보다 더 많습니다. 석유보다 거의 1000만 배 많아요.
흔한 건데 문제는 뭡니까? 추출하는 그 기술이에요. 추출하는 비용입니다. 추출기의 비용이에요. 추출기 비용이 지금 한 대에 7억이라고 보면 과거에 사실 2차전지 그 자동차용 2차전지도 7억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4천,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정부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1,000만 원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한 세트가. 근데 과거에도 수소 이 추출기가 11억 하다가 지금 7억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보니까 4천만 원짜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는 실험용이긴 한데 아직 실험용이긴 한데 700에서 1100만 용량이다 11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이게 만약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수소연료전지 시대가 오겠죠. 수소연료전지 시대가 오면 드론 있죠. 드론 화물용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물차 그 관용 자동차 있죠. 관용이면 공공에서 쓰는 모든 버스 같은 거나 이런 모든 거는 거의 다 이 수소로 갈 가능성이 있죠. 걔네들은 가정에서 충전하고 할 필요가 없이 차고지가 따로 있으니까 수소 탱크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용 자동차에는 좀 맞지 않고 영업용이나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소로 앞으로 다 대체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정용 연료전지는 여러분 온수 같은 거 작동하고 전기 같은 것도 전기 생성기 이런 게 앞으로 가정용 연료전기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EU 전체가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로 다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로 해라. 그러면서 그런 설비를 빨리빨리 구축해가지고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벌써 2군데는 시작했어요. 스웨덴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노르웨이도 하고 있는 거고. 자, 요게 앞으로의 5대 산업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5대 산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단 소프트웨어 웹 기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챗 GPT라는 겁니다. 챗 GPT나 유튜브 같은 이런. 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크게 발전하는 줄 아세요? 자, 지금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건데, 이 밑으로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억 명을 모으는 데까지 인스타그램이 30개월 걸렸다. 인스타그램이 30개월. 와, 여기까지 이게 7년 전이에요. 8년인가 9년 전이었을 거예요. 8, 9년 전입니다. 이게 인스타그램 처음 나왔을 때 8, 9년 전에 제가 벤처 기업할 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유튜버도 더 빨랐어요. 유튜브 확장은 유튜버는 여기 빠졌네. 자, 근데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 틱톡 또 엄청나게 빨랐죠. 유튜브가 여기 빠졌네요. 유튜브도 이거보다 더 빨라서 굉장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챗 GPT는 지금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기간이 아니고 2개월 만에 1억 명을 모았습니다. 1억. 자, 1억 명 사용자 수 1억 명을 모은 달수를 말하는 거예요. 2개월 만에 1억 명이 됐다.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계 유튜브 사용자 수를 지금 보면 42억 명이래요. 중국 제외. 자, 인도가 4억 6,700만 명. 4억 6,700만 인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인도가 영어를 쓰잖아. 그러니까 영어 국가인 미국이 2억 4,700만 명.
인도네시아가 1억 3,700만 명, 브라질이 1억 3,800만 명. 자, 유튜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권이고요. 2위가 지금 보면 브라질, 포르투갈어권이죠. 러시아어권, 일본, 멕시코. 근데 자, 멕시코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고 보면 스페인어 굉장히 많이 쓰는 스페인어. 이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영어 전 세계 1,000만 구독자 있죠. 보유자 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영어 스페인어권 이래요. 1,000만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1,000만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 다음에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보건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구까지는 아니면 4천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몇 명이 생긴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씩 벌까? 한번 생각을 해봐. 한 달. 1년 매출이 얼마나 정도 될까? 대기업 수준입니다. 중견기업 수준이에요. 자, 근데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그거인데 중국은 아예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막아놔서 이게 없는데 휴대폰을 여러 개 쓰는 사람 있죠. 그게 중복돼가지고 42억 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1에서 32억 명인데 뭐 휴대폰 여러 개 쓰는 국가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42억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31억, 32억일 거예요. 채널 가입자 수는 2억 4천만 명인데 이게 좀 제가 사용자 수라는 게 어떤 식으로 뽑아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채널 가입자 수는 2억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 자, 챗 GTP가 나왔죠. 2개월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5억 명이 돌파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곧 11억 명이 된다고 해요. 곧 1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버가 11억 명 돌파한 게 몇 년 걸렸는데 이거는 지금 1년 만에 11억 명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빠르게 가고 있다. 유료 테스트 서버 말고 빼고 보면 유료 서비스 하는 시기부터 계산해 보면 뭐 1년이면 11억 가겠네. 근데 자, 챗 GPT라고 하면 그럼 챗 GPT 종목에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챗 GPT 관련 회사들은 이미 소프트웨어 회사들, 웹 기반 회사들이 많죠.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나 구글은 알파벳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이름은 구글은 알파벳입니다. 구글로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버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알파벳이에요. 구글 본사가 알파벳입니다. 얘가 알파벳이라고, 유튜버는 알파벳이고. 근데 그러면 알파벳 같은 종목을 사야 되나? 챗GPT를 굴리고 있는 뭐 마소나 이런 회사들을 사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돈을 버는 회사들은 뭐다? 앞에 있어요. 앞에 바로 자, 얘네들 지들끼리 경쟁을 하든 뭐 하든 유튜브랑 경쟁하든 챗GPT랑 경쟁하든 다 필요 없고 얘들 전부한테 납품하는 회사는 뭡니까? 얘죠. 얘고, 그쵸? 얘란 말이야.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의 배터리 연료든지 석유, 휘발유 이런 가솔린 대신 대체하는 게 2차전지 산업이고, 로봇은 이제 여러분 이제 애완 로봇부터 시작해서 공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이나 애완용 로봇이라는 가정용 로봇이라는 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공장용 로봇은 이미 있었고, 그쵸? 그게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이게 폭증하는 단계가 지금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로봇 산업도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감속기 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피부 있죠. 서비스든 아니면 가정용이든
그 애완동물이든 이 플라스틱 있죠. 재질 같은 인공고무 같은 이런 거를 잘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그 첨단 소재만 잘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IoT 같은 경우에는 IoT에도 보시면 이게 칩이 다 들어가요. 그쵸? 칩.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통신 칩, 통신 부품이죠. 통신 부품. 통신 부품들. 통신 부품은 이미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 2차 전지 안에 자율주행차가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안에 자율주행 부품도 다 AI 칩이야. 그럼 AI 칩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쵸? 2차 전지, 연료전지, 2차 전지 배터리도 중요하고, 배터리 안에 넣는 원재료들, 화학 원재료,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도 중요하고, 로봇 산업 중에 감속기, 그 다음에 AI 칩은 자율주행 부품까지 들어가죠. 전장용 반도체도 들어가고. IoT에도 이게 들어가고, 아까 말했던 감속기도 IoT에 다 들어갑니다. IoT라고 하면 가정용 무슨 냉장고, 냉장고부터 말하는 거, 언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용 연료전지는,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이에요. 에너지 대란 때문에 발전기를 엄청나게 세워야 된다. 테슬라, 얼론 머스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발전을 앞으로 현재 20배 정도 늘려야 된다. 그러면 발전기에 들어가는 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세워도 이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 ESS 시스템, 이런 거, 그 다음에 추출하는, 뭐, 연료전지 추출하는, 그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이것까지 다 생각해보면,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20년, 이 산업, 왜, 요 산업 뒤에 또 큰 게 하나가 있긴 한데, 뭐냐면, 의료 장비인데 이걸 로봇 산업에 합친 거고요. 의료 장비. 근데 의료 기술이 있죠. 의료 기술 중에 루닉 같은 회사들이나 루닉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루닛이라는 회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업종을 하는지. 근데 루닛을 제가 루닛을 좋다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루닉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거다.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게 제 몸을 스캔한다거나 안에 소형 로봇이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진단하는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매출도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런 회사는 지금 현재는 실적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소액 투자 하더라도 소액 투자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뭐가 터진다고 그러면 그런 게 대기업들이 아마 하겠죠. 그 기업을 산다거나, 그렇죠? 한 3천억, 1조나 뭐 5조를 주고 산다거나 이렇게 될 때부터 투자를 해도 돼요, 사실. 되고 나면 뭐 덜 오르는 거 아닌가? 근데 10년, 20년 동안 내가 100%, 300%, 500% 벌면 되는 거지. 내가 10,000%를 바로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쪽박 차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현재까지 이제 보셨는데, 이 산업 외에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까 챗 GPT가 소프트웨어 웹 기반입니다. 그렇죠? 양자 컴퓨팅이 있어요. 또 양자 컴퓨팅은 지금 아직까지 실험 단계에 있어요. 자, 근데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나오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달라집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는 여러분 공부 좀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성공하는 기업은 이미 상한가 3번 가도 사야 돼. 왜 그러냐?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바퀴 우리 인류가 바퀴를 발명한 거, 종이를 발명한 거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라고. 양자 컴퓨팅 이론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이 테스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테스팅을 하다 보면 언젠간 성공하겠죠.
그리고 지금 슈퍼 챗 GPT 이런 그 인공지능 컴퓨터들이 양자 컴퓨팅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만들 가능성이 있다. 챗 GPT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챗 GPT. 자, 챗 GPT는 하나 회사의 그 어떤 제품 이름입니다. 챗 GPT라고 해서 꼭 챗 GPT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IT잖아요. IT가 AI죠. AI 봇입니다. AI 봇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AI 봇 시대가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버전이고, 근데 이거 좋다고 해가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아직 완벽한 놈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 야후가 그 선두주자로 해서 야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나요? 아니죠. 구글이죠. 지금 구글은 후발주자인데 걔가 훨씬 커졌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제일 좋다고 해가 이게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양자 컴퓨팅 같은 거 달라붙어 가지고 AI 칩하고 다 같이 연동하는 챗 GPT 같은 게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일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유료 강의 30만 원짜리를 듣고 있어요. 챗 GPT 관련해서 듣고 있는데 1년짜리 끊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딱 느낌이 와요. 그냥 컴퓨터한테 챗 GPT 같은 이런 프로그램한테 앞으로 그게 열릴 건데 양자 컴퓨팅이 되면 양자 컴퓨팅이 안 돼도 일단 어떻게 되냐면 잠깐 여기서 챗 GPT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주식 투자는 요런 섹터만 해라. 소프트웨어는 아직 지금 하지 마라는 이야기고요. 얘들한테 하고 되도록이면 ETF 쪽으로 해라. ETF 하고 자기가 좀 자신 있는 사람은 개별 종목 해도 돼요. 그리고 차트를 보고 투자해라. 그리고 하락 방어용으로 투자해라. 하락 방어는 마이너스 25. 내가 처음 사는 구간부터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기준 두고 매수하시고 현금 두고 매수해라. 그리고 얼마 정도 수익 나면 조금씩 수익 실현해가면서 투자해라. 요까지 이제 정리를 했죠. 주식은. 다른 이야기 좀 하면 챗 GPT를 좀 이야기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미친 듯이 챗 GPT 공부하세요. 챗 GPT는 챗 GPT 같은 이 봇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사들이 아마존에서 나온 그 글쓰기용이 있고요. 많아요. 챗 GPT는 글쓰기도 돼요. 근데 이거 앞으로 몇 년, 2, 3년 안에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미 활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 갖고 하루에 6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 와, 제가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챗 GPT 이야기 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챗 GPT가 활용할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사업객서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걸 문단으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거를 제안서로 하나 만들어 줘봐 하니까 또르르르 양식에 맞춰 갖다 만들어 줍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글 이게 버전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글자들이 단어가 틀린 단어가 좀 많긴 해요. 수정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책을 쉽게 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들은 이게 몇 가지 수정 해주니까 한 5시간 일할 거를 30분 만에 하더라고. 노가다 프로그래머가 좀 노가다거든요. 노가다인데 어떤 명령어를 좀 배우면 활용법만 좀 배우면 일을 하루 5시간 할 거를 30분까지 줄일 수 있다. 책도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사업 계획서 쓰냐면 한꺼번에 한 100장을 써놓고요. 100장을 중복된 것도 있어. 그걸 다 써놓고 정리를 하는데 조금씩 줄여가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섹터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다 나중에 맞추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걔랑 대화 좀 해가지고 한 10분 만에 이거 하려 그러면
좀 바짝해 하면 한 4일, 5일 걸릴까? 한데 10분 만에 다 정리를 해버리더라고. 엄청 좋죠. 근데 10분 만에 정리한 거 중에 내가 이거 뭐 잘못된 거 수정하고 이거 빠진 거 여기 집어넣고 이것만 좀 하면 되더라고. 그러면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 낸다고 나도 써놓은 게 많잖아요. 그걸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금방금방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만들어요. 물론 내가 기본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줬을 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연구소나 학교 이런데 자료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다 불러주더라고. 그걸 올려주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챗GPT도 꼭 공부하세요. 앞으로 챗GPT가 이것만 제대로 마스터하면 쉽게 돈 벌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챗GPT를 모르면 실업자 됩니다. 챗GPT가 문제가 뭐냐면 심각하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3천만 개라고 해요. 3천만 개. 3천만 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용인이 있겠습니까? 그 3천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소비 구매력 같은 것도 다 줄어드는 건데 이게 좋을까 나쁠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 자기가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이든 얼마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챗 GPT를 먼저 빨리 공부해 가지고 2년 안에 아마 2년 이후면 이미 늦어요. 2년 안에 마스터 해가지고 돈벌이와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료 강의를 가입했어요. 자, 여기까지 성토하십시오.